지구 혁명을 향한 도전. 인간과 환경을 말하다. 이케다 다이사쿠, 에르스트 유, 폰 바이츠 제커. 3장 저탄소 순환형 사회로의 전환. 커다란 가능성을 지닌 대저택 계획. 이케다. 일본은 오랫동안 에너지 절약 기술 향상에 주력해왔지만 또 다른 주축은 재생 에너지에 관한 국제 협력의 틀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이 분야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것이 독일입니다. 독일을 비롯해 스페인과 덴마크 주도로 2009년 1월에 신설된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148개국이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2011년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2002년에 평화제언에서 재생에너지 촉진 조약을 제안해 이러한 체제 구축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독일은 2010년에 태양광 발전 설치 용량이 2009년에 세계 태양광 발전 설치 용량을 웃도는 등 선구적인 대응으로 눈부신 모범이 되고 있지요. 2010년 9월에 메르켈 총리가 2050년까지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신에너지 정책을 내놓은 것도 세계 반향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독일이 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게 된 데는 어떤 경위가 있었을까요? 발트제커 1980년대의 환경오염으로 산림이 말라 죽는 현상과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독일에 큰 위협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창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녹색당 그리고 사회민주당 환경보호파가 세력을 키웠습니다. 당시 헬무트 콜 총리가 이끄는 보수 정부는 이들 세력이 연방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과감한 환경보호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사회 환경 문제를 주도한 인물이 클라우스 테퍼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유엔 환경계획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테퍼 씨는 재생에너지법의 전신으로 1991년에 시행된 전력공급법을 주도했습니다. 이 법은 각 전력회사의 전력의 평균 가격과 같은 금액의 보상금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자들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력 가격은 태양광 발전의 가격보다는 훨씬 낮았지만 풍력 발전 비용과 가격대가 비슷해서 사실상 풍력 발전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지요. 몇 년 후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자 두 정당은 재생에너지법을 도입했습니다. 그 덕분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술 면에서 독일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지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50개국이나 되는 나라에 도입된 이 법은 풍력 및 태양광 발전부터 소규모 수력 및 바이오매스에 이르기까지 각종 전력 생산자들에게 그 비용을 보상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전력 매입에 대한 보상금을 일반 납세자 부담으로 하지 않고 각 전력회사의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이들 회사는 부가 비용을 모두 전력 사용자에게 전가했습니다. 치솟은 전기요금은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로부터도 즉각 비판받았고 이윽고 보수 정당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보수 정당이 법률의 수정에 나서 2004년, 2009년, 2011년 3단계에 걸쳐 보상금이 조금씩 인하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발안자이자 독일 연방의회 의원인 헤르만 쉐어 씨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를 구상하고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쉐어 씨는 제5인으로 수십 년간 친분을 유지해 왔는데 안타깝게도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케다, 지금 말씀하신 쉐어 씨는 태양에너지와 세계 경제 등의 저서로 일본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를 발족하기 위해 19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끈질기게 활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쉐어 씨는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안보를 더 확실히 하고 개발도상국과 중진국에 대한 에너지 공급 강화, 장기적인 에너지 가격 인하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열쇠가 된다고 역설하셨는데, 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되며 온난화와 빈곤 문제에 끼치는 영향을 포함해 글로벌한 시야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중진국에 대한 에너지 공급 강화를 생각하면 미국 제3대 대통령 제퍼슨이 남긴 지혜로운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내 촛불 심지를 통해 자신의 촛불에 불을 붙인다 해도 내 촛불은 어두워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내 아이디어를 훼손하지 않고도 내게서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다. 라고.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에너지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나라가 우위에 서게 되어 격차가 확대되고 약육 강식의 관계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미래는 지구적 규모의 변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가 목표로 하는 것처럼 에너지 관련 기술 및 의견을 개도국에 이전할 때도 개선을 추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쉐어 씨도 기술 이전은 상업적 특허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합작 사업의 활성화는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뿌리 내리도록 해준다. 또 숙련된 기술자 양성에서부터 대학, 연구개발 기관에 이르기까지 인적 자원을 늘리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며 이러한 분야에서 독일이 독자적인 좋은 경험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바이트제커 박사께서 냉전 종식 후에 커다란 정치적 과제로 지구 환경 문제에서 환경 보호적인 남북 대립 해소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한 점이 생각납니다. 이러한 구도는 현재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사회 상황에 여전히 짙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저택 프로젝트처럼 국가의 틀을 넘어 광대한 지역에서 에너지 공동 개발을 목표로 하는 의욕적인 국제 프로젝트도 시작되었습니다. 바이트제커 2009년에 대저택 재단은 세계 최대의 재보험사인 맨헨제 보험과 제휴하고 12개의 복합기업 콩글로머리트과도 협력해 대저택 인더스트리얼 이니셔티브 대저택 산업 구상을 설립했습니다. 이 공동사업의 목적은 주로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해 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전력 공급 측면의 협력 관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당시 함부르크에 본부를 두고 있던 로마 클럽이 구상한 것으로 제5인인 게르하르트 쿠니스 씨와 당시 로마 클럽 사무국장을 지낸 우베 메라 씨 등이 주창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상을 든든하게 지원해준 분이 당시 로마 클럽 회장이었던 요르단 왕국의 하산 빈 탈랄 왕자였습니다. 대저택 계획은 유럽, 특히 독일이 재력과 기술력을 제공해 사막지대에 여러 개의 집광형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한 뒤 이들 발전소를 연결하는 송전망을 통해 유럽에도 전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송전할 때는 고압 직류 송전 기술이 사용되겠지요. 이기다 대저택 계획은 2050년까지 북사하라 지역의 태양 에너지로 유럽 전력 수요의 약 15%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요 대부분을 조달한다는 것이지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한데 대상으로 하는 9만 제곱킬로미터 지역에 모두 태양열 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세계의 에너지 수요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들었습니다. 송전망 정비를 비롯해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도전이기에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계획을 지원한 하산 왕자와는 저도 다양한 형태로 교류해 왔습니다. 하산 왕자는 편협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차별주의의 틀을 벗어나 인권과 인간주의를 기조로 한 인류의 연대와
국제 질서 구축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셨는데 이 주장에 저희도 찬성합니다. 2002년에 SGI가 다른 비정부기구 NGO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10년의 재정을 촉구했을 때도 하산 왕자는 현 세대의 삶의 질, 미래 세대의 행복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호, 경제 번영, 사회 정의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공감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엔 총회 채택을 거쳐 2005년부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10년이 시작된 뒤 저희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전시회, 변혁의 발걸음과 희망의 씨앗을 세계 각지에서 개최해 시민 차원의 의식 개발에도 힘써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논의가 지지부진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과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